안녕하세요. 하경선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영양교사 임용고시 영양학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영양학 이론에 대한 거, 우리 영양학은 뭐 이제 영양학 고급 영양학 책을 여러분이 보시면 일반적인 영양학 내용이랑 생화학적인 대사적인 얘기가 좀 같이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 건데 평가 영역, 우리 임용고시에서 평가 영역이랑 평가 내용이 이제 이 부분이 생애주기 영양학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목 자체가 영양학인 것은 없으나 생애주기 영양학 안에 영양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냥 평가 영역은 영양소 개요 이래 놓고 영양소 종류와 급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수분, 에너지 대사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알코올 이야기까지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각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언급이 되고요. 영양소의 기능, 결핍증, 과잉증, 그리고 에너지 대사와 균형에 대한 내용이 평가 요소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영양학 책에 나와 있는 챕터 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갈 것이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대사적인 내용도 같이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22년도까지 영양학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던 기출에 대한 분석을 지금 프린트로 참고 자료에 나눠드렸는데 보시면은 영양학이 여기까지 영양학, 여기서부터 생애주기 나누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애주기 이야기인 것 같으나 영양학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겹쳐져 가지고 이제 중복이 되어 있어서 분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영양학 파트에서 출제되는 그 배점이 한 15점 정도는 넘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2년도 이제 비타민C 기능이라거나 알코올 대사, 오탄당 인상 경로 이 부분만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이제 생애주기 파트에 가서 보시면 영양학적인 이야기가 이제 그쪽에서 다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학 기본적으로 잘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배점이 높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제 1챕터죠. 영양 개요. 식품학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좀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것이 공부하다가 짜증이 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막 써서 쓸 것은 많은 것 같은데 공간이 없으면 이제 공부하다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영양 개요에서는 이제 서론하고 식생활의 기초라고 해서 이 파트에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거,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좀 잘 잡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2020년에 개정이 됐죠. 2020년 말이 2020년이지 2020년 말, 2021년 1월 그쯤에 이제 개정된 내용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개정 내용이 이제 을 이제부터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2022년 올해죠. 1월 28일자로 올라갔더라고요. 그 식사 구성안이랑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안에 보면 식사 구성안 있고 권장 식사 패턴이라는 것이 있죠. 패턴이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나와 있는 영양소의 기준치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식사 구성안, 권장 식사 패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식품 구성 자전거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날짜로.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 부분을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개정이 됐고 우리 이제 출판이 된 이후에 좀 개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 개정된 내용들은 수업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뭐 정오표 같은 것들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 개정된 거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나 이런 개정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한국영양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업하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들 이제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12페이지에 있어요. 서론이라 그래서 이제 지극히 변두리적인 내용 같은 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죠. 건강이 뭔지, 영양이 뭔지, 영양소가 뭔지 이런 내용들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란 하면은 질병이 없는 상태,
허약하지 않은 상태 아니고 WHO에서 정의하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얘기는 사회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안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영양이라는 말은 음식을 먹고 섭취한 식품이 우리 몸에서 이용이 되는 과정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은 것이 물리화학적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체내에서 이용이 되는 그런 과정, 대사 과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고 섭취된 식품이 우리 몸에서 이용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은 식품이 신체 조직으로 전환될 때까지 그 모든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영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양소라고 하면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인체를 구성하거나 조절하는 물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에너지 공급하는 거 첫 번째 영양소의 기능이죠.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인체를 구성하는 거,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물이죠. 수분이 거의 60%, 70%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으로 많은 거,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개인 간에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 다음이 지질이죠. 지방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기질, 한 4% 정도가 무기질이에요. 그리고 아주 소량의 탄수화물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근데 먹으면 에너지로 쓰이고 남는 것은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형태는 굉장히 소량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체내를 구성하는 물질이고 영양소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우리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조절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체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생리적인 작용들 있죠. 뭐 효소의 작용을 서포트하는 조효소라거나 아니면은 뭐 삼투압을 조절한다거나 뭐 면역 반응을 조절한다거나 항산화 기능을 하는 그런 물질들이 영양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그리고 대사에서 필요한 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절 영양소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통틀어서 영양소라고 하고 식품에 포함된 물질로서의 에너지, 체구성 물질, 생체 반응 조절하는 인자 이런 것들을 공급해서 사람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질 이것을 영양소라고 언급하고요. 자, 영양소는 얼만큼 섭취하는 게 좋으냐? 가장 좋은 거 적정 수준 섭취하는 게 좋겠죠. 너무 적게 섭취해서 결핍증이 일어난다거나 그리고 너무 많이 섭취해서 어떤 위해 영향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적정 수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영양 상태라는 거 있어요. 12페이지에 이어서 보시면 영양 상태 있죠. 자, 바람직한 영양 상태라고 하면은 우리 그 영양소들이 체 조직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이 되면서 그래서 정상적인 대사가 수행이 되고 있는 상태가 바람직한 영양 상태죠. 거기에다가 약간 우리가 필요량이 증가할 수 있는 조건들,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일부 저장되어 있다. 그 상태가 바람직한 영양 상태예요. 그래서 체조직에 충분히 공급돼서 정상적인 대사 과정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저장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이제 바람직한 영양 상태다라고 하고요. 영양이 부족하다 그런 것은 이제 영양소 섭취가 필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저장량이 고갈이 되고 저장량이 고갈되는 수준에서는 어떤 임상적인 증상은 안 나타나죠. 근데 더 진행이 되면 결핍으로 인한 어떤 기능적 장애가 나타나요. 이 상태를 영양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적 영양 결핍증이 있고 임상적인 영양 결핍증이 있고 준임상적 영양 결핍증 그러면 저장량이 감소했고 생화학적 대사 과정이 느려진 상태. 그렇지만 외관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라거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임상적 증상은 없는 상태가 준임상적 영양 결핍증 상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생화학적 검사, 우리 영양 판정, 금요일날 수업이 들어가는 영양 판정에서 나오지만 이 생화학적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준임상적 영양 결핍증 상태를 넘어가서 더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그 다음엔 임상적 영양 결핍증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단백질이 부족해서 머리카락에 플래그 사인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은 피부 질환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어떤 임상적인 증상,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날 때 이때가 임상적 결핍증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영양 과잉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못 먹어서 결핍증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떤 일부 특정 영양소들이 너무 과하게 섭취됨으로써 나타나는 과잉증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많이 염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양소를 오랫동안 보통 과잉 섭취해서 나타나는 해로운 상태, 이걸 영양 과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철을 과잉 섭취했을 때 뭐 간 손상이 나타난다거나 비타민 A를 과잉 섭취했을 때 임산부가 과잉 섭취했을 때 기형아 출산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영양 과잉 상태예요. 현재 영양 상태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영양 불균형 상태다라는 말 많이 하죠. 불균형 상태. 어떤 영양소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어떤 영양소는 너무 과하게 먹고 있고 균형이 안 맞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부 영양소는 부족한 상태, 일부 영양소는 과잉된 상태 이런 상태들이 공존하고 있다라 그래서 현재의 영양 상태는 영양 불균형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핍과 과잉이 공존하는 거죠. 결핍과 과잉이 공존하는 상태. 이 상태를 영양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양 과잉 중에서도 이제 많이 염려되는 게 에너지 과잉이죠. 에너지가 과잉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이제 비만이죠. 이런 것들이 과잉증에 해당이 되고 여전히 결핍되어 있는 영양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불균형 상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13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영양 판정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양 판정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우리가 영양 상태가 어떠한가 평가하는 방법 보통 4가지죠. 그래서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A, B, C, D, 엔트로포메트릭 그리고 바이오케미컬, 클리니컬, 다이어터리 해가지고 A, B, C, D 해서 A, B, C, D 접근법이라고 이걸 많이 얘기해요. A, B, C, D 접근법. 그래서 첫 글자가 이제 신체 계측에 의한 판정. 신체 계측 말 그대로 측정을 하는 거죠. 키 재고, 체중 재고, 뭐 머리둘레 재고, 허리둘레 재고, 엉덩이둘레 재고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기준치가 있죠. 기준치랑 비교해서 이 사람 영양 상태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체 계측에 의한 판정이죠. 생화학적 상태 판정은 보통 혈액을 가장 많이 쓰죠. 혈액이나 아니면 소변이나 뭐 생체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양소가 혹은 영양소 대사물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이런 영양소하고 관련된 어떤 기능적인 뭐 효소의 활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측정함으로써 영양 상태를 알아보는 것이 생화학적 상태 판정이라고 하는 그 영양 상태 판정 방법이죠. 그리고 임상적 상태 판정 그러면 일단은 임상적 상태를 판정을 하려면은 필요한 게 전문가죠. 전문가가 그 사람의 외관을 확인을 하고 나서 어떤 징후를 발견한다거나 아니면 증상을 호소한다거나. 여러분 징후하고 증상의 차이는 알고 계시죠? 징후 그러면 나는 몰랐어요. 나 몰랐는데 전문가가 보고 확인해서 알게 되는 것이 징후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목이 좀 부으셨는데 갑상선 검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난 뭐 부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의사가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징후죠. 증상은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기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고 이건 내가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영양 상태를 판정하는 것이 임상적 상태 판정입니다. 이 부분 우리 영양 판정에 가서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식이조사 판정이라 해서 우리랑 가장 밀접한 영양 상태 평가 방법이죠. 먹은 거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24시간 회상법을 한다거나 빈도를 조사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먹은 거 내가 직접 기록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먹은 것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식이조사 판정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우리가 이런 4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영양 상태를 평가하죠.
자, 서론 지금까지 봤던 것은 서론이고요. 이제 식생활의 기초라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그냥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기본 지침, 다양하게 먹어야 되고 적절하게 먹어야 되고 모든 식품군을 포함한 균형적인 식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요거는 그래서 한 가지 식품이 모든 영양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어야 되죠. 완전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유에도 부족한 영양소가 있어요. 우유에 뭐가 없나요? 비타민 C 없죠. 그리고 우유에 부족한 거, 철분 부족해요. 구리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유에도 부족한 영양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단일 식품만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채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먹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적절한 양을 섭취해야죠. 양도 과하지 않게 적절한 양 섭취하는 거. 그다음에 모든 식품군들을 두루두루 균형 있게 섭취하는 거. 그게 이제 균형식해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기본 지침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14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나와 있어요. 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처음 발표된 것은 2005년이죠. 2005년 이전에는 뭐 영양 권장량 이래서 단일 수치로 나타내던 것을 2005년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너무 못 먹어서 옛날엔 못 먹어서 결핍증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 이상 먹어라 라는 수치만 제시를 했으나 이제는 너무 먹어서 만성질환, 식이성 만성질환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이제 2005년 들어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제 발표가 제정이 되었죠. 그래서 5년마다 개정이에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5년마다 해서 2020년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대상이 누구냐면은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 이게 대상이죠. 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나와 있는 기준치에 입각해서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누구는 고단백, 누구는 저단백 영양소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나와 있는 거 아니고 그 사람 상태에 맞게 처방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는 것은 일단은 대상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성적인 어떤 영양 결핍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디 질환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이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랑 영양소의 적정 섭취량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 확보를 위한 기준치 한 기준치가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만성질환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고려한 기준치가 있어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죠. 크게 보면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일단 평균 필요량 그리고 평균 필요량에다가 안전율을 더해준 것이 권장 섭취량이죠.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을 제시하기에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해서 대신 제시가 된 것이 충분 섭취량. 그리고 너무 먹으면 안 돼요. 어떤 과학적으로 많이 먹었더니 어떤 그 위해 영향이 나타났다라는 근거가 제시되었을 때, 근거가 나타났을 때 제시된 게 상한 섭취량이죠. 상한 섭취량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상한 섭취량이 없는 영양소는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다?
하면 아닌 거죠. 아직까지 과학적 근거가 확보가 안 된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정을 못한 영양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환 섭취량이 없는 영양소들은 어떤 위해 영향이 없으니까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에요. 일단은 과학적 근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보류되어 있는 그런 영양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 확보를 위해서 보통 4가지 수치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먹는 거하고 관련된 식이성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걸 고려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적정 비율이에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섭취 비율이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근거에 입각해서 나온 것이 에너지 적정 비율이죠. 탄수화물이 55에서 65, 단백질이 7에서 20, 지방이 15에서 30, 요 비율을 벗어나서 먹었을 때 어떤 만성질환의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알려진 것이 에너지 적정 비율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위험 감소 섭취량. 요거는 2020년에 개정이 되면서 처음 나온 그런 개념이에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뭐에 대해서만 설정이 되어 있냐면 나트륨에 대해서만 설정이 지금 되어 있죠. 나트륨 옛날에는 목표 섭취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목표 섭취량 아니라 바뀌어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언급이 되겠지만 제시한 기준치보다 많이 먹고 있으면 낮춰라. 낮췄을 때 만성질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치들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고요.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있어서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과학적 평가예요. 과학적 평가 방법에 입각해서 근거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안에 보면은 실태 조사도 나와 있죠.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글로벌 동향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 수명 증진이죠. 궁극적인 목적, 국민 건강 수명, 그냥 수명 아니고 건강 수명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아마 여러분들 참고 자료에 있을 거예요. 같이 보시고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기준치가 어떤 영양소들에 대해서 기준치가 설정이 되어 있나 하면 대상이 되는 영양소죠. 에너지, 다량 영양소 12가지, 비타민 13개, 무기질 15개에서 토탈 40종의 영양소에 대해서 어떤 기준치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나 다량 영양소, 여기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것이 올해 추가가 된 거죠. 2020년에. 그래서 탄수화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그 적정 비율 55에서 65% 에너지 중에 그 비율 이외에는 수치가 설정된 것이 없었는데 올해 탄수화물에 대한 수치가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알파리놀 렌산, 리놀 레산, EPA 플러스 DHA에 대한 충분 섭취량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나트륨에 밑줄 쳐져 있는 것은 이 나트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들여서 이제 그 수치가 제시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40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어떤 수치가 나와 있죠. 수치. 과학적 근거가 있다. 근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설정이 되는 것이 평균 필요량이랑 그리고 권장 섭취량이죠. 알고 계시겠지만 평균 필요량에다가 안전율 플러스 알파 해준 게 권장 섭취량이에요. 그리고 상한 섭취량 말씀드렸듯이 상한 섭취량도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 이거 많이 먹었더니 어디 아프더라 라는 어떤 명확한 어떤 기전과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 상한 섭취량이 설정이 되죠. 그리고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없어요. 과학적 근거가 없을 때 대신 설정이 되는 것이 충분 섭취량이죠. 충분 섭취량.
그러니까 평균 필요량이 있는 영양소는 권장 섭취량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이 있는 영양소는 충분 섭취량이 없겠죠. 반면에 이 두 가지가 설정이 안 된 영양소에 대해서 충분 섭취량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한 섭취량은 이제 과학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 이제 설정이 되는 것이라서 평균 필요량 있고 권장 섭취량 있고 상한 섭취량 있는 영양소가 있고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만 있는 영양소가 있고 충분 섭취량만 있는 영양소가 있고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이 같이 나와 있는 영양소도 있고요. 그래서 개념을 좀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핍 위험 방지 차원에서 제시된 것은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과잉 섭취 위험을 예방하려고 제시한 것은 상한 섭취량, 시기성, 먹은 것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어떤 만성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제시한 것이 에너지 적정 비율과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 거지. 해당이 되죠.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제부터. 왜냐면 평균 필요량부터 볼게요. 평균 필요량. 건강한 사람들의 일일 영양소 필요량은 분포를 이룬다. 건강한 사람, 성별이 같아요. 남자. 그리고 나이가 같아요. 20살. 그렇지만 20살 남자들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 요구량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서 전반적으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죠. 섭취량에 민감한 기능적 지표 그리고 영양 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게 과학적 근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 지표, 평가 기준 있을 때 평균 필요량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필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집단을 구성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하루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수준 그래서 평균 생리적 요구량에 해당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나이, 똑같은 성별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체내에서 요구하는 양은 다 달라요. 뭐가 다르니까? 일단 키 다르죠. 체중 다르죠. 사람들마다 몸에 있는 근육량 다르고요. 사람들마다 활동량 다르고요. 그리고 유전적인 소인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비타민C 했을 때 그 사람이 비타민C를 몸에서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분포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먹어야 채워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요인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많이 삐뚤어져서 그려진 것 같네요. 이렇게 분포를 이룬다. 이렇게 분포를 이루었을 때 이 중간에 해당이 되는 수치가 평균 필요량에 해당이 돼요. 평균 필요량. 그러니까 이 평균 필요량이라고 하는 수치는 우리가 조사한 사람들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 50%의 사람들의 요구량만 충족시키는 거죠. 그 사람의 요구량이 여기 있다.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평균 필요량만큼 먹었을 때 부족하겠죠. 그래서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량을 충족하는 양, 그게 평균 필요량이에요. 평균 생리적 요구량에 해당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생리적 요구량,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분포치의 중앙값이다. 중앙값이죠. 중앙값에 해당하는 것이 평균 필요량. 자, 그러면 뒤에 옆에 여러분들 교재로 보시면 15페이지에 보시면 생리적 요구량을 추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생리적 요구량. 영양소마다 얼만큼 먹어야만 그 사람의 요구량이 충족이 되는지 우리가 평균 필요량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제시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생리적 요구량이에요. 생리적 요구량. 생리적 요구량, 생리적 필요량을 알아야죠. 이 생리적 필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요구하는 양이에요. 몸에 있어야 되는 양. 우리가 몸에서 이용이 되고 있는 양, 생리적 요구량을 추정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체내로부터 손실되는 특정 영양소의 불가피한 손실량, 먹든 안 먹든 일정량이 계속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것이 보충을 해줘야 되는 양인 거죠. 여기에 근거해서 생리적 필요량을 추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낸 것이 칼슘이에요.
칼슘. 그러니까 칼슘의 생리적 필요량을 조사하는 방법은 체내에서 손실되는 불가피 손실량을 보충할 때 얼마큼 보충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근거해서 칼슘의 생리적 필요량이 설정이 된 거죠. 그리고 영양소 섭취량, 먹은 거랑 배설량의 밸런스를 가지고 측정을 한 거, 이게 단백질이에요. 얼만큼 먹었더니 얼만큼 배설이 되더라. 배설량이랑 섭취량이 같아질 때가 얼만큼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단백질은 이 사람 몸에서 얼만큼 필요하구나를 우리가 캐치하게 되는 것이고,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결핍된 시기를 먹여서 결핍 상태를 유도한 다음에 회복시킬 때 얼만큼 필요한지를 측정하는 거. 보통 비타민 A라거나 니아신 같은 것들. 내 평균 필요량을 추정할 때 요런 방법으로 쓴 거죠. 그래서 요런 방법을 통해서 니아신은 몸에 얼만큼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정상적인 대사가 이루어지는구나를 판정을 해서 거기에 입각해서 평균 필요량을 추정을 하는 거죠. 영양소 섭취에 따른 기능의 적정성을 통해서 섭취량에 따라서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는지, 얼만큼 먹었을 때 기능이 정상적으로 적정하게 기능이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양소 필요량을 설정한 것이 비타민 C하고 B1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근거 이외에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뭐 추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건강한 사람들이 얼만큼 먹는지, 그리고 건강한 사람,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얼만큼 먹었을 때 이 사람들이 건강한지를 관찰을 해가지고 알아내는 거죠. 이거는 충분 섭취량하고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충분 섭취량을 알아볼 때는 이런 보통 역학조사를 하는 거죠. 과학적 근거가 없다, 과학적으로 뭐 알아볼 수 있는 기능적 지표,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가 충분 섭취량을 설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 섭취량을 설정할 때 생리적 요구량을 가지고 충분 섭취량을 설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는 것은 생리적인 필요량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얼만큼 있어야 한다. 우리 몸에 얼만큼 있어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g 있으면 돼. 그러면 1g 먹으면 될까요? 아니죠. 먹을 때 감안해야 되는 것이 생체 불완전한 흡수율. 먹은 게 다 흡수되는 거 아니죠.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애 있어요. 그거 생각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섭취 식품에 따른 이용률 변이라는 게 있어요. 이용률 변이. 장에서 흡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이용이 되는 거 아니라 돌아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애가 있어요.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생각을 해주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먹었는데 그 단백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조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죠.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으면 많이 이용이 되겠지만 일정 아미노산만 많고 불필수 아미노산 중에 어떤 애만 많고 어떤 애는 되게 필수 아미노산 부족하고, 그런 상태라면은 배설되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용률 변이 생각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간의 차이, 그런 거 다 감안해서 평균 필요량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생리적 필요량, 다시 말해서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추정을 하는 거고요. 몸에서 필요로 하는 양 1g 필요하니까 1g 먹어야지가 아니라 먹을 때는 여기다가 이런 변수들을 감안을 해서 플러스가 더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흡수율이 10%밖에 안 돼. 그럼 몸에서 필요한 게 1g이라면은 먹는 거는 한 10g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평균 필요량을 우리가 산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변이가 개입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리적 필요량을 추정하는 방법, 요거는 이제 평균 필요량에 해당되는 내용들 있고 충분 섭취량에 해당되는 내용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평균 필요량을 구한 다음에는 이제 권장 섭취량이라고 해서 안전율을 집어넣죠. 안전율. 안전율이 뭐냐면 이제 표준 편차,
변이계수의 2배를 더해줘요. 그래서 평균 필요량에다가 더해주는 거죠. 평균 필요량에다가 표준 편차나 표준 편차의 2배 아니면 변이계수의 2배 2배를 더해가지고 제시하는 게 권장 섭취량이에요. 이만큼의 안전율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권장 섭취량의 경우에는 안전율이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안전율을 적용했을 때 조금 문제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에너지 같은 거. 에너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알파 해주면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다 뭐가 되나 하면 체내에서 지방이 돼버리죠. 지방. 그래서 에너지의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 해줬어요. 안전율을 더해줬어요. 그거 다 나중에는 안 써버리면 지방으로 저장이 돼서 비만을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경우에는 권장 섭취량이 없어요. 에너지는 필요 추정량이라고 해서 제시되어 있는 수치 자체가 평균 필요량에 해당되는 수치만 제시가 되어 있고 절대로 안전율 플러스 알파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은 인구 집단의 97 내지 98%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게 돼요. 아까 여기가 평균 필요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평균 필요량만큼 먹으면 결과적으로 그 집단의 50%만 충족시키는 양이기 때문에 개인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하면 확률적으로 내가 이만큼 먹고 있어요. 그러면 부족할 확률도 50%, 충족될 확률도 50%인 거죠. 약간 불안불안한 수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표준 편차의 2배, 변이계수의 2배를 더해서 권장 섭취량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죠. 권장 섭취량. 권장 섭취량만큼 먹는다? 그러면 충족될 확률 이만큼. 이게 97, 98%에 해당되는 양이죠. 이만큼. 부족할 확률은 이만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율을 더해주는 것이 권장 섭취량이다라는 거. 자, 교재에 보시면은 평균 필요량에서 권장 섭취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변이계수라는 표가 하나 있어요. 표.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영양소마다 변이계수를 얼만큼씩 적용을 했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표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티아민이다 그러면은 변이 퍼센트 10% 해준 것이고, 그래서 평균 필요량에다가 추가해갖고 권장 섭취량을 더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변이 퍼센트가 나와 있고요. 옆에 변이 개수가 나와 있어요. 딱 보시면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여기는 지금 예를 들어 10%예요. 여기는 1.2예요. 이거에 10%의 2배를 해서 더해주는 거고요. 1.2는 곱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성인 여자가 있어요. 비타민 B2 평균 필요량이 얼마냐면 11mg이에요. 11mg. 이 여자의 권장 섭취량을 어떻게 적용하나 하면 비타민 B2의 경우에는 변이 퍼센트 10%, 변이 계수 1.2 칸에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를 플러스 해줘야 되는 것이고 1.2 변이 계수를 적용을 시켜주는데 이 표가 왜 이렇게 변이 계수, 변이 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표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있는 표를 그대로 따서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11mg에 10% 하면 얼마죠? 10%면 1.1mg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나? 평균 필요량 11mg에 10%의 2배 2 곱하기 1.1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요 10%는 2배를 해서 더해주란 얘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3.2 정도 나와요. 13.2 mg. 그래서 요거는 우리 보통 많이 정리를 해주죠. 숫자를. 그래서 14mg이 적용이 돼요. 그 옆에 있는 1.2는 뭐냐? 변이계수 1.2는 뭐냐면 11mg에다가 그냥 1.2 곱해주란 얘기예요. 1.2 보시면 13.2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배를 더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 2배는 어디다가 곱하기 해서 플러스를 해주냐면 퍼센트에다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2라고 하는 거는 같은 말이에요. 어떤 수가 있는데 이 어떤 수의 10%의 2배다. 그래서 x 이거 0.2x x로 묶어볼까? 그러면은 1 더하기 0.2 해가지고 1.2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2는 그냥 2배를 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2배를 계산을 해가지고 제시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곱하기로 해주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조금 정신이 없으실 듯해요. 왜냐면 비타민 C가 있어요. 비타민 C, 성인 여자. 비타민 C 평균 필요량이 얼마냐면 75mg이에요. 비타민 C의 경우에는 변이 퍼센트가 15%죠. 그리고 변이 개수가 1.3으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칸에 비타민 C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15%, 변이 퍼센트가 15%고요. 그 옆에 있는 변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1.3으로 나와 있어요. 2배를 곱해줘야 되는 건 15%라 그랬죠. 그러니까 75mg에다가 75mg의 15% 0.2로 에다가 2배를 해줘요. 2배 더 해주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97.5mg이 나와요. 반올림 하죠? 그냥 대략 해서 100mg이라고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요 수치 퍼센트는 평균 필요량의 퍼센트에다가 2배를 더해서 계산을 해주고 변이 개수 1.3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75mg에다가 그냥 1.3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 97.5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0mg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퍼센트 나와 있는 거랑 개수 나와 있는 거, 그 퍼센트의 2배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수치가 변이 개수라고 해서 1.2, 1.3, 1.4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예 2배를 해서 만들어 놓은 수치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변이 개수 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권장 섭취량을 설정을 했다. 평균 필요량에다가 이 수치를 감안을 해서 권장 섭취량을 설정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충분 섭취량 볼게요. 충분 섭취량은 영양소 필요량을 추정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뭔가 설정은 해야겠는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니까 이때는 뭘 하냐면 주로 역학조사를 하는 거죠. 실험 연구나 아니면 관찰 연구를 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먹고 있는 양, 섭취량, 지금 얼만큼 먹고 사니까 지금 건강하네. 그래서 섭취량을 찾아요. 그래서 그 중앙값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 충분 섭취량이죠. 그래서 요 영양소 섭취 부족을 예방할 수 있겠구나라고 추정한 값이 충분 섭취량이에요. 권장 섭취량이랑은 개념이 많이 다르죠. 권장 섭취량만큼 먹으면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는 수치는 그 집단의 97, 98%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수치다라는 게 있었지만 이거는 먹었을 때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충족되는지 수치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권장 섭취량이랑은 차이가 있는데 권장 섭취량이랑 약간 같거나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죠. 더 높은 값이다 라고 봐요. 높은 값. 그래서 충분 섭취량은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충족시키는 양인지 알 수 없고요. 그냥 권장 섭취량이랑은 개념 자체가 다른 거고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권장 섭취량보다 같거나 그 이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먹으면 부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추정해서 제시된 값이 충분 섭취량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구 집단의 필요량을 충족시키는지 확실하지 않고 충분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는 영양소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식이섬유 같은 거 얼만큼 먹었을 때 그러니까 얼만큼 먹었을 때 사람들이 그 부족함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나, 그걸 근거로 해서 식이섬유의 충분 섭취량 설정해요. 수분도 그렇고 리놀레산, 알파 리놀렌산, EPA나 DHA 같은 것들도 충분 섭취량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비타민 중에서는 D, E, K, 지용성 중에서 A만, 비타민 A만 평균 필요량이랑 권장 섭취량이 있죠. 얘네들 셋은 그냥 충분 섭취량이에요. 그리고 판토텐산, 비오틴 같이 비타민 중에서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 약간 언저리에 있는 애들, 저 끄트머리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충분 섭취량 설정되어 있는 애들이고요. 무기질 중에서는 나트륨은 거의 먹는 거랑 비례해서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 나트륨은 뭔가 수치를 제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분명히 먹으면 위험성이 있어 상한 섭취량 제시하고 싶은데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인종 간의 차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다 짜게 먹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적응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뭔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수치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게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나트륨도 충분 섭취량이 제시가 되어 있고, 염소, 칼륨, 보통 NaCl, K는 왠지 세트 같죠. 이렇게 세 가지가 충분 섭취량이 설정이 되어 있고 불소, 망간, 크롬이 충분 섭취량 제시되어 있는 영양소예요.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 상한 섭취량은 인체 건강에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 최대예요. 최대, 이거 최소로 바꿔서 시험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많이 낚이죠. 이거 최대예요. 최대 영양소. 최대 여기까지 먹어도 되는데 그 이상으로 먹으면 어떤 유해 영양, 어디 아플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까지 허용할게요. 그게 상한 섭취량이에요. 과량 섭취로 인한 유해 영양에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 설정한 값, 과학적 근거가 입증이 되면 설정을 해요. 근데 아직 과학적 근거가 나오지 않은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상한 섭취량 없다, 마음 놓고 마구마구 먹어도 되는 영양소다라는 개념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 영양소의 과다 섭취에 대한 예방 지표고요. 과다 섭취에 대한 예방 지표. 상한 섭취량은 최대 무해 용량, 최대 해가 없는 용량이죠. 최대 여기까지는 해가 없어. 그게 최대 무해 용량. 최저유해 용량.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가장 최저 수치란 얘기죠. 최저 유해 용량. 이것을 불확실 계수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최대 무해 용량을 구하는 게 좋겠지만 이거 구하기가 조금 어려울 경우에는 이걸로 대체도 가능해요. 근데 조건이 있죠. 얘랑 수치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저 유해 용량이 최대 무해 용량을 많이 능가해버리면 곤란하죠. 그래서 두 개가 별 차이가 없을 거야 라는 어떤 그 전제 하에 최대 무해 용량을 설정할 수 없으면 최저유해 용량으로 대체해요. 대체. 나누기 불확실 계수를 통해서 상한 섭취량을 계산하죠. 자, 그러면 최대 무해 용량은 용량 반응 평가 연구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용량이에요. 먹은 양, 그 다음에 어떤 결과물, 증상 이런 것들이죠. 그걸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최대 무해 용량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량 반응 평가, 저거는 보통 상한 섭취량 설정하려고 할 때 어떤 독성 물질에 대한 어떤 수치를 제시하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용량 반응 평가라는 거죠. 그리고 최저 유해 용량은 유해 영향이 나타나는 최저 용량이에요. 최대 무해 용량에 대한 자료가 없을 때 사용하고요. 최대 무해 용량을 많이 능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 쓰는 것이 최저 유해 용량이에요. 요 수치에다가 불확실 계수를 나눠준다 그랬죠.
불확실 계수라는 것을 쓰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해서 용량을 구했어요. 최대 무해 용량 이만큼, 최저 유해 용량 이만큼 이렇게 수치를 구했으면 그거를 그대로 상한 섭취량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 불편한가 하면 개인의 예민도 차이. 예민도 차이. 똑같이 먹어도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플 수 있는 거죠. 그런 예민도 차이가 조금 염려가 되고, 두 번째는 대상자 수.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수치를 지금 1000만 명한테 적용을 할 거예요. 근데 1000만 명을 데리고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1000명을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1000명, 1000만 명, 수치 차이가 좀 있죠. 이 1000명한테서 나온 데이터를 1000만 명한테 그대로 적용을 해도 될까? 좀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래서 적용하는 게 이 불확실 계수예요. 이걸로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가 보통 사람한테 실험하기 힘들면 동물한테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동물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람한테 외삽할 때. 대상자 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불확실성. 요거를 보상하려고 뭐로 나눠준다? 불확실 계수로 나눠주는 거죠. 불확실 계수로 나눠주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런 세 가지 변수들 그냥 적용하기에는 뭔가 불편한 좀 찜찜함이 있으니까 나누기를 해갖고 수치를 더 줄여버리는 거죠. 수치를. 그래서 불확실 계수에 대한 표가 여러분들 교재 1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은 1, 어떤 거는 5, 수치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영양소는 조금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은 애가 있고, 많이 숫자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은 상황인 아이가 있고, 조금 많이 좀 덜 줄여도 안 줄여도 될 것 같은 그런 영양소도 있고, 그래서 불확실 계수가 영양소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대상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죠. 그래서 뭐 노인이냐, 뭐 임산부냐, 뭐 이런 성인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불확실 계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대상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불확실 계수가 어마무지하게 큰 애가 있어요. 누구냐면 비타민 E. 불확실 계수가 굉장히 큰 아이가 누가 있냐면 비타민 E가 있어요. 비타민 E는 불확실 계수가 얼마냐면 36이에요. 얘는 36을 나눠주는 거죠. 불확실 계수가 굉장히 큰 아이. 특이한 사항이니까 이것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0분이 돼서 조금 쉬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